그 표류에 대해서는 진진생님께서 글을 쓰시기로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 오늘 나온 것을 종합해가지고 잘 정리를 하셔서 표류라는 개념으로 완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탐구 생활에 갈 수 있도록 탐구 생활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글을 다 잘 쓰셨어요. 진진쌤의 과제는 좀 큰 과제니까 진진쌤께서 글의 목적은 표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공부한 거를 나누는 거는 엄청난 권리이자 의무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또 나눌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자기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꼭 글을 완성을 시간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조재영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보나쌤이 두 분이 이 지금 쓰신 과제를 완성을 어떻게 할 건지를 궁리하시면 됩니다. 역시 표류와 관련해 있는데 요거는 이 두 글 다 참 좋더라고요. 요거를 완성을 해가지고 그 연재 코너를 기현쌤이 그 코너 인력을 알릴래요? 나눌래요? 나눌래요에 기현쌤이 알아서 올라가셔도 되고 그 펀드를 돌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 막 추천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재용 선생님 글하고 보나쌤의 글을 한 번 더 고치십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고치시는 거를 요거는 그 일락을 나눌래요. 나눌래요에 올라가고 그 페이스북에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연달아 가면은 독자가 또 있으니까 순서만 잘 보시고 올려주시면 될까요? 고쳐서 올리는 거 그냥 알아서 고쳐서 올리는 네, 알아서 고칩니다. 알아서 고치는데 오타비문 없게 해서 알아서 고칩니다. 문화쌤이 그 글이 많이 정돈이 되셨다고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기현쌤 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기현쌤 글부터 해보도록 하는데요. 기현쌤이 아주 포착을 잘 하셨네요. 포착을 잘 하시고, 진짜 그 연재 코너에 우리가 뭐 만난 인류죠, 인류. 세상에 이상한 사람, 다양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뭐 기현쌤이랑도 많이 얘기했지만 인터뷰를 실어도 좋고, 우리가 만난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로 올려도 좋다는 생각이 코너 하나 만들까요? 좋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 형식은, 변방의 관찰자잖아요. 네. 사람. 좋은 것 같아요. 그 인류학으로. 그 변방의 관찰자인데, 이게 그 꺽쇠고 첫 번째 글이고, 꺽쇠의 제목이고, 저는 이런 생각이, 여기에 사람을 쓰고 제목을 쓰는 게 좋겠지? 네네. 송정규. 이렇게 돼 있다. 송정규. 아니, 거기에 예를 들어, 이진진 쓰고 제목 쓰고 이것도 너무 좋다. 너무 좋죠. 너무 좋다. 네. 안보나 쓰고. 안보나. 생년월일 197땡 이래가지고,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네, 제가 송정규. 이렇게. 아직 안 죽었으면 요 뒤 남겨두고 돌아가셨으면 연주 쓰고. 그리고 이 꺽쇠하고 이 변방의 관찰자인데 일단 제목을 고치실 수 있는지 봅니다. 지금 준비한 순서는 기현쌤의 글, 그 다음에 유나쌤, 진진쌤,
재영쌤, 재영쌤, 미숙쌤, 보나쌤. 그 보나쌤의 글이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팀은 뭐 워낙 잘 쓰시니까요. 일단은, 자, 기현쌤, 이제 글을 이제 다 선수들인데, 각자 잘 고치고, 그 다음에 코멘트 서로 하고요. 자, 읽어주세요. 변방의 관찰자. 네. 지도 위에서 제주는 우리나라의 남쪽 끝에 위치한 섬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제주 목사 송정교의 해외 문견록을 보면 제주는 고립된 변방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이곳은 사방으로 열려 있어 수시로 상인, 사신, 표류자들이 들고 나면 교차했던 곳이다. 제주를 한 국가에 귀속된 지역으로서가 아니라 바다 가운데 교차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환동의 문명사의 환동의 개념, 영토국가의 반대 개념, 수시로 입출입이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대한 연결망을 떠오르게 했다. 송정교의 신분이 제주 전체를 다스리는 국가 소속 최고위직 관료였다는 점에서 환동의적 시선의 주체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국가의 틀을 고집한다는 느낌보다 변방의 관찰자로서의 면모가 더 강하게 느껴지긴 했다. 일단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기록했는지 그 시선을 따라가 보자. 1653년 여름 네덜란드 상선이 풍랑을 만나 제주 해안에 표류했다. 배에는 하멜을 비롯한 서양인 36명이 타고 있었고 낯선 언어와 붉은 얼굴, 누런 머리칼로 제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송정교의 시선은 그들의 외모보다 그들이 가진 문자, 시계, 무기, 배 같은 기술의 원리와 이치를 주의 깊게 기록한다.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들어선 뒤 한동안 해상무역이 봉쇄되었다가 강희제 때에 이르러 통상이 다시 허용되었다. 청의 상인들은 합법적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풍랑을 만나 제주까지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송정규의 기록에서 수저우 상인 유진실은 그 내륙의 강남 도시에서 출발해 안남과 일본, 대만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파는 일정을 설명한다. 또 다른 상인 고여상은 강희제 24년에 청계령이 풀린 뒤 은을 수십 냥을 내고 관청에서 도장을 받은 뒤 주단, 흰실, 담요, 약재 같은 물품을 싣고 일본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증언한다. 송정교는 이들이 어느 항구에서 출항했고 어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지 어떤 물건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며 얼마나 이문을 남기는지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묻고 적어두었다. 제주에서 출항해 풍랑을 만나 남쪽으로 떠밀려 갔다가 안남에 닿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표류된 제주 사람들은 이곳에서 낯선 문화를 경험한다. 인상적인 점은 이들이 기록한 풍경이 매우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항상 날씨가 덥고 여름에는 비가 많고 겨울에는 눈이 없어 초목이 늘 푸르고 새와 짐승들도 털이 많지 않다. 농지의 관계 방식, 벼의 종류와 품질, 후추, 야자나무, 대나무 같은 식물이나 코끼리말, 소 같은 동물의 생김이나 사용처, 그리고 수산물 등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중국 상인들은 안남에서 자라는 모시풀로 굵은 밧줄을 만들어 비단이 흔해진 중국에서 교환하여 이문을 남겼다는 기록도 있다. 송정교는 제주에 표류한 중국 무역선의 길이, 폭, 격실, 구조, 돛대의 수, 재질 등을 조사하고 항해 능력을 파악한다. 중국 산동에서 표류해 들어온 상인들에게 국가의 구율제도에 대해 질문하고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도량형 단위나 세금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나는 그의 기록이 중심에 붙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각자의 조건 속에서 어떤 풍경을 만들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그를 변방의 관찰자라고 말하고 싶다. 자, 이제 가장 큰 거는 좋으신가 보네요. 부끄럽습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좋은 테마인데요. 변방이 관찰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관찰이라는 개념. 재영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서서 하는 거죠. 앉아서 하든지. 핵심은 관찰을 땅에서 하느냐, 배 위에서 하느냐 천지 차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흔들리는 관점으로서의 해양인류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잘 잡은 건데. 그러면 송정규는 본인이 바다에 나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 있다는, 그러니까 제 기현 쌤이 주신 이 아이디어를 제가 받아가지고 발달을 시켜보는 건데요. 일단 변방의 관찰자이라면은 그냥 땅에 있는 것 같아요. 땅에. 변방이라고 하는 게 국가 영토 밖에. 그러니까 이 관찰자를 살리면 변방을 바꿔야 돼. 어떻게? 송정규가 어디 서 있어요? 어디? 배에 없잖아. 배에 없다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 어딨죠? 그 송정규가 바닷가에 있다든지 해변에 있다든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글을 쓸 때 아니 제가 그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가 제가 봤는데 그 영화 되게 좋더라고요. 강추. 그 영화가 큰 위로를 주는 엄청난 영화인데 그 영화를 그 중2의 학생들이랑 보러 갔는데 정말 거기 이제 사과가 나와. 사과가 메타포야. 나는 사과를 안 먹는다. 이거는 나는 누군가의 사과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메타포야. 근데 이 학생들은 도대체 저 사과를 왜 안 먹느냐로 너무 왜곡되게 작품을 보고 아무튼 너무 극단적으로 심각한 영화인데 코미디로 보고 이럴 수가 있다. 요는 뭐냐면은 관찰자든 해변이든 메타포로 쓰실 거예요. 실제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제목을 바꾼다. 이제 바다 위에서 흔들리면서 뭘 본다는 걸로. 그러면은 이걸로 이 학기 에세이를 이걸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송정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로. 잔뜩 쓰시고 탐구 생활에 들어가면은 뭐 바다 피플로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본인이 표를 안 했잖아요. 표를 본인이 안 했어.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주에 왔어. 잘 갔어. 실제로 제주에 있었던 기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10년, 뭐 20년 이렇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을 편집했잖아요. 왜 그런 것일까? 이 사람은 그리고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챕터도 있잖아요. 관리 중에 표류된 사람들. 거의 없는데 굳이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 모든 글을 고치실 때 제가 선생님들께 요구하는 거는 내용을 정리하는 건 손색 없이 하시기 때문에 도입에 이 문제를 왜 다뤄야 되냐. 그걸 보나쌤이 잘 쓰셨고 이제 조금 보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송정규를 보면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결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뭘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그게 글이 나오기가 되게 좋아요. 쓰는 사람이 내가 뭘 배운 거를 쓰겠다 이래도 글이 되게 잘 그냥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뭘 써야 될지 막연할 때 있잖아요. 막연할 때. 그러면 내가 배운 거 쓰겠다 이러면 참 좋아. 빨리빨리 나와. 그리고 미숙쌤도 끝에서 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좀 이런 거를 얻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 결론을 몇 번 가져가 보시면 해보고 결론도 다르게 쓰면 되니까요. 좀 글이 고쳐지시는 각은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송정규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사람인 거예요. 송정규가 그러니까 자기가 표류한 걸 쓰는 게 아니고 표류했던 사람들을 기어 모아서 편집을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 보나쌤 이 표해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 근데 표해록은 그 책으로 이미 최부가 많이 써가지고 이미 유명해진 건데 이걸 왜 줄여서 들어가야 될까 하면은 최부가 썼던 거랑 다른 관점으로 또 편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해록 수업할 그 영상과 관련 생각하면은 최부는 전혀 다른 표해록을 만든 거예요. 아니, 이 송정규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기현쌤이 쓰셔야 될 거는 이 사람은 육지를 떠날 필요가 없고 제주에 좀 일하면 돌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표해록을 썼던가? 이 사람은 이게 되게 테마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주 잘 잡으셨어요. 이 사람은 뭐가 되고 싶은 걸까? 표류자가 되고 싶다면 이상한 말인데 뭘 되고 싶은 걸까 하면 기현쌤 관찰자가 되고 싶다 하면 좀 약한 거예요. 우리 보통 관찰은 그냥 용법이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뭘 바라보는 거잖아요.
거리를 둔다는 것 자체가 강 건너 불구경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찰자라는 키워드를 살린다면은 해변에서 관찰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죠. 거리를 두고 볼 수, 파도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그런 관찰자로 이 관찰자를, 제 개념을 만드시는 걸 지금 궁금하신죠? 쓰지, 막연하긴 한데요. 인사에 뭐가 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요? 그거를 쓰는 게 어쨌든 제가 막 지어내는 거니까 지어낸다고 나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지어낼지 뭐 그런 걱정도 네, 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의 표현력하고는 좀 다른 느낌은 이거 제가 전에 읽어서 느낀 건 아니고 전에 헌남이 선생님 헌남 수업이에요. 선생님이 그때 그 최부가 그거는 이제 직접 경험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최부의 표현력 같은 경우는 최부가 자기 증명하기 위해 남겼다는 말씀하셨던 걸로 맞죠. 그게 이제 나중에 표류하다가 이게 불충이다. 표류됐다는 것 자체가 임금에게 불충이라서 그걸 남겨서 기록을 해야지. 아니고 아니에요. 성종이 너 써라 이렇게 했고 썼더니 네. 이제 상중에 네. 받아 나가지고 상중에 이런 거 보고 기록도 남겨. 결국 상중에 이거를 쓰고 왜 빨리 그 상을 안 치르러 가냐로 이렇게 사화에 걸려가지고 본인의 존재 증명도 하는데 네네네. 그건 어디냐면은 네. 표류를 하는 와중에 조선인이 아니냐가 계속 문제되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이제 그때 말씀으로는 제 기억에는 이게 표류됐다는 건 어쨌든 불충, 임금에게 불충,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썼다 뭐 이런 말씀을 살기 위해서 뭘 썼냐면 메모를 계속 해뒀다. 네. 네네네. 이 글은 돌아갔었습니다. 네네네. 네. 여러 가지 표류하고 계시네요. 계속 하시고. 멀미는 좋은 거죠, 멀미. 겪고 싶지 않아. 겪고 싶지 않아. 자, 그래서 요게 마지막 문장을 잘 쓰신 거예요. 나는 그의 기록이 중심에 붙들리지 않고 이게 뭔가 사람들이 각자의 조건 속에서 어떤 풍경을 만들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정의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 이거를 그래서 글이 도달해야 될 때는 해변의 관찰자. 너무 좋다. 진짜 제가 이렇게 재주가 있으면 그림도 그리고 만화도 그리고 막 다 할 텐데 이걸로 너무 작품이 많아. 문학 작품도 해변을 다룬 너무 많이 떠오르네요. 파도 막 이런 거. 그래서 요 마지막에는 해변에서 관찰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 우리 해변으로 가자. 이런 거죠. 요 느낌을 살리셔가지고 쓰시면 되고 진진쌤이 쓰실 거는 좀 더 멀미 중심으로 표를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막 그냥 상식이 그렇잖아요. 뭐 쏠리고 막 위태롭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가능성을 실현하기는 하죠. 제국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그런 걸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기획문이나 문학작품이 있는 것도 훈련이 참 많이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송정규가 가진 가장 큰 갈등이 정리가 돼야 돼요. 기현쌤에 따르면은. 기현쌤이 잘 보시는 것처럼 중심에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인데 중심이 아니고도 싶어가지고 갈등이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신 거죠, 맞으면.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기현쌤이 이 갈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해변에 서서 관찰한다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바다에 나가지 그러면. 왜 안 나가고, 못 나가고, 나가고 싶고, 이런 상태에서 있는 게, 이제 뭘까, 이런 걸 보여주면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심각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걸로 이 학기 에세이를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고치면서, 자, 최부가 아니고, 송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자, 송정규.
제주 목사였네요. 서설부터 해보면은 6페이지에 해외 문견록은 조선 숙종대에 활동했던 관료 문인 송정규 1656년 1716.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표회록의 그 여러 가지 표류기가 본인의 생에 다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의 지금 간 얘기보다 이거 이제 그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송정규는 제주 관하에 보관되어 있던 기록과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했대. 그러니까 보관된 자료를 다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기현쌤이 쓰시는 거죠. 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표류에 관련된 정보만 수록했기 때문에 귀중한 정보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이게 핵심은 이 사람이 편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위주로 편집을 했는가로 이 사람을 봐야 되죠. 뭘 위주로 편집했습니까? 표자들. 그 송정규의 가장 큰 관심은 뭐다? 표류인이 아니에요. 표류인이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표류하고 그 사람이 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회록의 앞부분의 상당 부분을 그 송정규는 다 지웠어요. 표회록의 앞부분은 자기가 지금 이제 전혀 의도치 않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최부가 지금 그 왜구로 오인을 받을까봐 그 다음에 바다에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물이 없어서 막 이거 아비규환이 될까 이런 거를 이 막 목사가 막 다스리고 하는 게 엄청 나와요 앞부분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표류 자에 대한 게 아니고 거기 뭐가 있는가가 궁금하고 이거 잠깐 보면은 목차로 가봅시다. 목차에 보면은 자 제주에 표류한 사람들 차례에 보면 유구에 사신 하멜 이렇게 있는데 6번 있지 않습니까? 6번 중국배의 구조 뭐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걸 한 챕터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끝에 이렇게 돼 있어. 이 배를 만들 수도 있다고. 그 되게 그 분위기 이상한 말이죠. 왜 중국 배를 조선에서 만들지 무슨 말이야? 왜 이런 거고. 그런데 배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막 물어봐. 문답 같은 걸 기록을 많이 해요. 표류자들이 거기 가서 문답한 거. 그 중에 이제 이것만 따로 빼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이야기 99쪽을 잠깐 봅시다. 99쪽을 보면은 99쪽에 그 밖의 이야기 이래가지고 저는 이게 해석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99쪽에 관리들의 표류 이게 왜 써? 앞에 훌륭하게 표류한 사람 다 썼구만. 그런데 관리들의 표류 그 다음에 임자년 을미년 뭐 기룬절 뭐 이래가지고 특별한 사람을 또 좀 쓰잖아요. 이 사람 중에 독특한 사람을 이제 뒤로 빼가지고 쓰고 있고 독특한 이야기, 뱀 이야기 뭐 이렇게 전설 같은 것도 뒤로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현쌤 1차적으로는 이 편집을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했을까? 왜 편집을 했을까? 그리고 표회록 같은 거는 이 모든 걸 재놓고 따로 묶은 거잖아요. 따로. 이건 왜 따로 묶어야 됐을까? 그럼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다시 6페이지에 이 사람이 주로 뭘 쓰느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가면은 송정규의 그 종족화 송질이 지은 행장에 제주목사 송정규의 치적을 이렇게 기술한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기현쌤 이것도 좀 보시게 되네요. 자, 공은 제주에서 부역을 중지하고 형벌을 완화하여 은혜와 믿음을 베푸는 데 힘을 썼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참 그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인류학 공부를 할 때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 이런 사람. 송정규 목사를 알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좋으시죠? 우리 친구가 또 각자들 있지만 이런 사람을 또 알고 도민들은 기뻐하며 공이 청렴하고 완고하다고 들었는데 넉넉하고 온화하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되게 깐깐한 목사가 올 거야 들었는데
넉넉하고 온화하다. 공은 말하기를 바다의 섬은 육지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한 이 관리가 그 육지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이게 죽고 난 그 행장에 대해서 쓴 거니까 이 조카가 그는 바다는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했나 봐. 그러니까 다르다, 다른 것,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껏 받아들이고 공은 말하기를 나는 덕으로 교화하고 싶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 제주 미션, 목사로서의 미션은 교화죠, 교화. 그리고 우리가 그 주강현 선생님의 제주기행에서 읽은 것처럼 이게 불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불교는 뭐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오키나와랑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 오키나와는 그 민속 신앙이 불교가 들어가서 훨씬 더 장악한 게 제주도가 불교가 들어간 것보다 더 큰 것처럼 이제 읽혀졌어요. 오키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특히 국가 폭력과 관련해서는 뭐 오키나와는 미군 부대도 있잖아요. 더 또 다른 곡절이 있지만 그런데 이 제주도 그래서 미신타파 이게 조선 시대에도 뭐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주는 다른데 저기 중앙에서는 그 왜 빨리 이 제사를 안 모시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빨리 기화를 안 올리고 쟤들이 막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송정교는 바다는 다르다고. 이거를 그래서 교화가 미션이 있고 송정교의 방법은 덕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요 줄이 그 기현쌤이 쓰시기에 좋다. 이 사람이 그 공적인 미션은 교화에 있고 그러고 하고 공자묘를 중수해서 감시를 설치하고 서적을 보관했다. 섬의 풍속이 귀신을 좋아해서 집집마다 기도하는 걸 두었는데 공은 이렇게 해서 음사를 헐어버리고 기물을 무효에 집었다. 그럼 안 맞잖아요. 덕으로 교화한다는데. 이거를 읽어야 되는 이런 거.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냥 뭐 얘기도 하고 막 이랬겠죠. 여러 번 권고하여. 그러니까 이런 그 텍스트의 줄과 결을 해석을 하는 포인트를 찾아 내시는 것이 지금 잘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잘했어, 일을 잘했대. 그래서 8페이지에 섬에 오래된 문헌이 없어 공이 고시를 수집하고 풍속을 기록하여 탐라지를 만들고 또 탐라 지도를 만들어 지금 이 분이 교화도 목적을 두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제주도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고 지도도 만들고 그 와중에 이 무속 타파, 미신 타파 이런 거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변의 관찰자라고 하는 사람의 뭐 딜레마, 어려움, 고민 이런 게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송정규가 뭘 했다. 이 부분도 선생님 잘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정보도 가득하고 해석도 가득한 9페이지에 송정규는 자, 이 사람이 행장은 송정교의 학문에 대해 또 이렇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그의 학문은 장구의 번잡함은 생략하고 본질을 철저히 규명하여 이치를 밝히는 것을 의뜸으로 삼았다. 본론 충실인가 보네요. 문장은 화려한 수식을 버리고 사물을 절실히 표현해 실용을 중시해. 이런 거 정말 해석하고 싶으시죠? 사물을 절실히 표현한다는 게 뭘까? 지금 빨간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절실하게 글을 써본 적이 있는가? 없지? 저는. 바빠가지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 좋잖아요. 절실하게 글을 쓴다고. 가자지구의 평화를 기도해. 이런 절실 아니어도 쓰는 거에 대한 절실함의 에너지는 문장에 다 담기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걸 쓰시면 됩니다. 스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떤 쓰여진 거 이런 거 크게 안 읽는 사람이 되게 고집도 세고 주관도 뚜렷한데 넉넉하고 따뜻하대. 진짜 부럽네요. 요렇고 스스로 깨우치는 능력이 있대요. 이게 스스로 깨우친다는 게 이 사람이 안목도 뛰어나고 그래서 배 있잖아요. 배.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배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배에서 식수 받는 거 쓰잖아요. 소뚜껑을 뒤집어서 증류해가지고 뭐 그려지잖아요. 이 분은 바다에서 물 만들기, 저기 가서 요리하기, 배를 만들기.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깨우친다는 게 단지 책에서 물리를 깨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이 사람이 해보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게 그 능력이 컸고 보지 않은 책이 없었대. 되게 호기심도 되게 많아가지고 종류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 제자백과에 더욱 힘을 기울여 세밀히 탐구하여 빠뜨린 것이 없었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바쁘면 송정규 목사보다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잖아요. 그 비교하자면은 낮으로 밤으로. 그래서 수천 권의 책을 모았으니 대개 일문 벽서 이게 뭐냐면 일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가십 뒷이야기 세상에 찾아보니까 그래도 세상에 알려진 뒷이야기 벽서도 뭐냐면 이상한 이야기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이상한 이야기를 모으기를 좋아해.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려지시죠? 이런 분이 변방의 관찰자. 뭔가 본다는 거. 특히 문자학의 정밀해. 문자학이 뭐냐면 이 글자가 어원이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쓰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자의 역사와 맥락, 고문자, 육서, 뜻, 깊이 탐구, 한갓 음과 뜻, 획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맥락을 보고 여러 가지 책을 널리 읽고 기억도 엄청나게 잘하고 산수. 잘하고 좋아하고 풍수지리, 의학.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기현쌤? 이걸 잘 열심히 하시는 분인 음. 세상이 궁금하신 분. 네네네네. 세상이 궁금하다. 세상이 궁금하고 저거를 왜 알아야 돼? 우리 같으면 소뚜껑에 중요하는 게 본인 나갈 것도 아닌데 왜 쓰면 이게 얼마나 특별한 기록이냐면 누구 보라고 쓰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 보라고 쓰는 거지. 대부분은 바다에 나갈 일도 없는 시대고 제주도도 지금 이 조선이 못 나가게 한 시대고 그럼 어쩌다 오는 사람들이고 이 호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훔볼트 못지않게 관심이 되게 큰 조선의 훔볼트라고 해도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관료야. 딱 훔볼트가 그 독일에 붙들렸을 때 진짜 진짜 일하기 싫은데 또 부른다 이러면서 공부하고 이랬던 것도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호기심을 쓸 수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원본이 일본 델리 대학의 천리대학이 그 천리대학 아니에요? 천리고 천리대학? 델리대학. 그러니까 이게 밥사를 가가지고 진짜 이렇게 조금 감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마나시 문고 이게 사람 이름이고 이분이 조선에 왔던 사람인가 봐요. 경성제국대학 교수. 이 사람이 이 책을 왜 궁금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돌아다니면 도처에 이제 이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정이 자, 조선 초기는 11페이지 밑에 둘째 줄에 한중 지식인의 국제적 안목이 있었는데 송종교의 17세기 이제 그게 위축이 되던 시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 15 송종교가 배, 경세 이런 걸 많이 써서 실학파 이전의 실학파 이렇게 이 책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읽기 좋게 편집한 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제주에 표류한 사람들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 송정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관점에서 조금 훑고 자 송정규가 이 별도포에서 외선을 공격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19페이지 1번에 첫째 만역 동그라미 이게 표류자들마다 연호를 어떤 걸 쓰느냐가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력을 쓴다. 그 다음에 일본 걸 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선은 중국 거를 써야 되고 그런데 이 내가 어떤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류자한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잃으면 진짜 길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록 같은 게 있고 그 22페이지의 둘째 문단 보면은 배 규모, 전쟁, 전투를 하는 방법인데
이 외선을 공격하다에 죽은 사람이 류큐 왕자다 이런 설이 있다 이거가 허남민 선생님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게 진짜 진위가 불분명한데 계속해서 그 조선에서 류큐 왕자를 죽인 적도 있기 때문에 조선 뱃사공이 표류를 하면은 조선 출신이라는 걸 밝혔을 때 이게 크게 그 혼나고 보복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밝히는 이유도 있고 거기서 들어올 때도 여기가 조선이야? 이러면 겁먹고 들어오게 되기도 해가지고 표류자가 자기 출신을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 사건 때문에 조선 17세기 후반에 조선의 표류는 자기 국적 문제가 위험하게 된다는 그 중요한 증거로 이 1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서양인 하멜의 경우도 이게 이제 기록을 정리를 하는 거죠, 하는 거. 그래서 송정규의 관심은 배, 그래서 이런 게 눈에 들어왔는데 33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이걸 송정규가 편집했다는 걸 놓치지 않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기현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33페이지에 총이 어떻게 생겼는데 귀가 어떻고 너비가 어떻고 불입하고 조립하고 요게 궁금한 거죠, 요게. 그래가지고 크기가 어떻고 교묘하고 그런데 지금은 요게 송정규 말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집 중에 송정규의 목소리를 찾아내야 되는 지금 남아있는 게 보니까 별로 없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이런 거 배가 부서져서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걸 보니까 배가 실제로 이만하겠구나. 와 대단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4페이지에 표류한 자들은 어른인데 애들도 있었다더라.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가는 이거에 대해서 송정규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게 어린데도 몇 번을 갔다 왔대. 야 대단하다. 그래서 천하의 이와 같은 풍속의 사람들이 있다니 부럽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표류 뭐 이래가지고 남방 소식, 일본 소식, 뭐 장사. 근데 이제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남 이런 데 갔다 온 것도 진짜 우리 과제에도 있지만 대단하다. 50페이지에 보면은 표류한 마지막 문단에 50페이지 표류한 사람들이 자신을 홍덕한 사람이라고 속여 말한 것은 탐라를 외고려라고 하는데 왕래하는 상성 가운데 외고려에 포류하거나 들르게 되면 대부분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다가 엄청나게 크고 뜨문뜨문 배들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소문이 그 이제 잘못 걸리면 죽는다더라. 이래가지고 그 탐라 여기가 무시무시한 섬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재밌고 살해를 당한 일이 있어서 여러 나라가 모두 원망한다. 그래서 바다 소문 이런 것도 재밌고 그래서 그 각주이 이게 아까 거기죠. 류구의 배가 아니고 일본 배인데 근데 그 소문이 이제 계속 돌아가지고 근데 류구가 일본이랑 또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표류한다는 것은 이런 소문 속에 흔들리면서 가는 거기도 하고 달리 위험한 게 아니고 자기 신분 이런 게 여러 맥락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51페이지 같은 경우에 송정규는 섬이 그 육지랑 다르다. 자 그러면은 안남은 조선과 다르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이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51페이지 같으면 국왕이 표류인들에게 뭐 이제 뭐 인사해라 이러면서 조선의 예법에 따라 아련을 하라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재밌고 어떤 데 가니까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이 동네의 법을 따라줘.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 맥락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차이가 딱 부딪힐 때 사람들의 뭐 태도, 인식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송정규한테는 그런 것도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진쌤 이런 것도 있어요. 표류가 바다 씬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 건너가서 이렇게 그 속한될 때
귀환할 때 이렇게 또 겪는 게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다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송정규한테 문제가 되죠. 이거 어디냐면은 이 유구의 표류했다 돌아온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유구에 갔더니 석가모니를 석가모니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화 엄청나잖아요. 뭐 이런 거. 우리는 그게 왜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청나라 황제가 그 티베트 불교를 숭상해가지고 거기 조선 사신들한테 절하라 이랬더니 뭐 못한다 뭐 우리는 불교가 뭐 이래가지고 박지원이 아니 막 조마조마해서 쓰는 기록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유학자로서 할 수 없는 일 이런 게 저기 가서 걸릴 때라든가 이러한 차이가 단지 송정교에게 호기심으로 다 관심이 있다기보다 차이가 만나는 장면 왜냐면 본인도 제주 목사로 교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억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해서 송정교 얘기를 조금, 뭐, 중간에 제가 줄친 게 또 있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지금 넷플릭스 그 다큐 보듯이 남의 표회록 읽으면서 흠뻑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분이 이 베껴 쓰고 편집하면서 되게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나는 왜 표류를 못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나? 네, 또 어떠세요? 이 분에 대해서, 송정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근데 그 이분이 가진 그 성정으로 봤을 때 당시 그 조선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 제주로 간 게 너무 이분한테 약간 럭키. 신의 한 수.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조선에서는 이 많은 걸 알고 싶어도 그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만약 했으면 되게 눈치 보면서 하거나 못하거나 네네. 사실 이 많은 그 포유자를 만날 수도 없고 사실상 조선 그 땅에서는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어떻게 봤다고 해도 뭐 못하거나 눈치 보면서 겨우 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이게 제주라는 이 변 뚝 떨어진 데 와가지고 되게 자유롭게 사실은 이제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서 이걸 막 하실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너무 이제 특이한 인종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답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약간 네네. 코치코치 캐묻듯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디 소식은, 뭐 어디 소식은, 뭐는 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좀 막연하게 묻지를 않고, 그 질문이 좀 이렇게 또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는 그 좀 인상도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 호기심이 정말 많은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은 그 호기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 이런 인상이 저는 좀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고 싶어 하는 그 예, 부임지가 예.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유배 가는 데 가서 목사 이렇게 거기 갔는데 럭키야. 내 음, 기다렸다는 듯이. 음. 이런 것이, 그 성정도 있고 조건도 있고, 이런 게, 또 어떠십니까? 이 분에 대해서. 아주 아주 럭키야, 럭키. 뭐, 가까이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러셔도 되고요.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근데 뭐, 이거 본인이 뭐 문답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거기서 그 편집한 거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아, 편집을 그 본인은 했는데, 만났어요? 표류자를 아, 만나? 이 글을 갖고 편집을 했는데, 네. 편집을 할 때 문답을 중요하게 갖고 오는 거죠. 와. 요, 이 요, 사람은 직접 네. 만나서 뭐 했던 건 아닌 거죠, 그러면은. 네네네네네. 네. 아쉬웠다. 네. 전체를, 그래, 아쉬웠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 자기가 묻고 싶었을 건데, 이런 거 음, 포함해가지고, 아쉬웠겠다. 문답체를.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다 편집됐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어떤 생생함, 근데 실제로 바다 위에서 어떻게 하는 이런 건 관심이 없어지는 기분이. 거기. 막 꿀렁거리고 이런 거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표회록의 최부의 경우는 딴 거를 다
다뤄야 되고, 대화를 한다는 일단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배 위에서 뭔 대화를 해? 뭐 파도 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호기심이고 약간 그 박물학자적인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 이분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뭘까요? 교화가 어렵겠지, 교화가. 내가 호기심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너 왜 이상한 책 모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도서관에 가면은. 아니, 무슨 경서 뭐 이런 걸로 장정 이런 게 아니고 뭐 어떤 옛날 이야기 기이한 이런 거 있고 이 집에 이분의 라이브러리에는 이상한 거 많겠죠. 이상한 거 막 많고 뭐 이상한 편지 많고 뭐 그다음에 뭐 호기심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되게 바쁘고 근데 중앙에서 너 왜 공부 안 해? 뭐 너 왜 뭐 이런 거 자체 보기 싫을 거고. 그런데 남한테 너 왜 이거 안 해? 이건 더 싫을 거고. 이 사람이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 목사님이 교화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기현쌤이 그 부분이 이게 조카는 그렇게 썼는데 그거 정말 뭐 되게 곤란하고 아니 이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보일 거 아니에요. 송정규 목사님한테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문답을 옮기신 게 있는데, 그 어떤 상인한테 물어봤어. 야, 거기 들러봤다며? 그러면, 뭐, 지세가 어때? 이러니까 몰라. 관심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아니야? 몰라. 아, 그럼 뭐 조세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도 묻고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조세제도 이런 거 물었다고. 이제, 그럼 실제로 조세제도라는 거 국가 시스템이잖아. 이런 거는 송정규도 별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저는 그 배에서 물 만드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구술하거나 이런 그것도 다 따라가지 않을까? 네, 재영쌤? 네. 아니, 제가 켜져 있어갖고 껐는데, 근데, 아, 그래서 송정교가 이게 실학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 그래서, 이전의 실학자.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이제 그 실학자들이,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약간 좀 사유했던 방식이나, 왜 배 같은 것도 보면 그거 보고 나서, 그냥 잘 만들었네가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뭐 만들면 되겠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실용적으로 계속 내 걸로 이렇게 소화하거나 가져오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면서, 뭔가 이런 걸 계속 더 알고 싶고, 막 이렇게 잘 정리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뭐 써먹지? 뭐 라든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갖고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이렇게 같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어, 들더라고요. 이 책의 설명에 따르면 실학자 이전의 실학자더라고요. 음, 실학파 같은 경우에 보통의 그 교과서, 뭐 잘 모릅니다. 교과서적 설명은 중국에 갔다 온 연행사 계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때 청나라 문물 보고, 그 18세기에 지식인들이 크게 간발을 받아가지고, 홍대용 뭐 이런 슈퍼스타들이 그 문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조선에 설파하려고 했다. 예, 요게 이제 뒤로 갈수록 철퇴를 막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근대화에 이렇게 설명해서 어떻게 되냐면 중국 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심 대 중심의 관계죠. 청나라의 수도에 가서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송정교 같은 경우는 실학적인 건데 뭐냐면 제주도에서 그 변방이고 제주도에 원래 들어오던 배 중에서 그러니까 최신 문물을 보고 막 이런 관심이 위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 어디 그 변두리 그 육지 아닌 그런 데서 이런 관심을 가진 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호기심을 가진 인간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재영쌤 시대별로 보면 이 편집하신 김용태 선생님과 김세미호 선생님의 그 포인트도 되게 튀는 인물이다. 17세기 튀는 인물이다라고 쓰신 것 같아요. 중국 배를 잠깐 보겠습니다. 69쪽에 중국 배의 구조. 아니 제가 참 이게
자, 중국 배는 선수 바닥이 뾰족하고, 이게 제가 그 왜 기행문 우리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제가 혼자 간 날 하루 있어요, 혼자 간 날. 하루 있어서 신안선을 모형이 있다 그래가지고, 간 날에 앉아가지고, 저걸 내가 묘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용어를 몰라가지고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배에 세우는 대,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주저리, 배에 세우는 대가, 아니, 뭐 대신에, 용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묘사를 할 수도 없어요. 크다, 멋있다. 그 다음에 많이 실린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단어가 있어야 쓸 수가 있어, 쓸 수가. 그리고 포차게 돼. 근데 송정규가 어떤 분이냐면은, 요거는 자기가 쓴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록을 보고 쓴 것도 있고, 뒤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상한 전설 따로 편집한 것도 있는데, 배 같은 경우가 이게 온 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배인데, 이거는 배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 배를 다시 만들 수 있게끔 쓴다는 거잖아요. 배 자체가, 그래서 과정이 있는데, 중국 배는 선수 바닥이 뾰족하고 꼬리 부분이 넓게 펼쳐져 들려 있으며 옆구리가 불룩하고 등이 높고 바닥이 좁고 가운데 넉넉하다. 일단 전체를 개관하는 건조 방법을 보면 이런 거는 저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건조란 단어도 처음 하네. 그러니까 건조 방법이 이게 건어물에 걷는 게 아니잖아요. 건조하다. 그래서 나무가 서로 겹치는 곳에 모두 새못을 어유에 불린대. 이게 지금 천천히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죠? 그 과정. 그러니까 되게 메카닉에 관심이 많은 거죠. 써보세요. 기현쌤이 이렇게 손재주와 기술자적인 관심, 과정에 대한 심취. 이거를 왜 다 쓰는 거예요? 왜? 배가 멋있다면 끝날 일 아니잖아요. 이분은 어유에 불린대. 안쪽과 바깥쪽에서 함께 박아야 되고 동시에 목판은 단엽으로 된 것을 쓴대. 단엽은 뭐고 그럼 복엽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엽으로 된 것을 쓰고 너비가 4.5척, 두께가 2.3척, 길이가 짧은 서로 연결. 반드시 배는 넓고 끝은 좁게 형세가 뒤집어 놓은 활과 같다. 이것도 그려지시죠? 근데 제가 이거 따라했는데 내가 활을 모르네. 네이버에서 일단 활을 찾아야 돼. 배를 알면. 그러니까 이게 활이 당기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배 바닥이 이렇게 활 모양이다. 이렇게 되고 한 길마다 반달 모양의 기둥을 끼워 놓고 여기서부터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활 모양의 반달 모양, 지금 현대인인 우리로서는 저는 일단 이게 모르겠다 이런데 금못으로 기둥의 뿌리를 목판에 고정하고 두께, 삼나무 판자, 선수, 양옆에까지 기둥 바깥쪽에 연달아 붙이고 지금 이게 본인 목수가 돼서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좌우 기둥의 안쪽 면을 뚫어 가로로 판자를 들어 한 칸이 막아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그렇게 한다. 그의 빈 공간에 나무로 뼈대를 삼아 판자를 붙여 방을 만들고 매 칸의 옆쪽에 구멍을 하다내어 여닫이 판자를 달아 사람이 출입한다. 그려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천재. 지금 이렇고 한가운데 한 칸은 절반을 막아 물통으로 쓴다. 이것도 되게 근데 배가 물이 진짜 문제인가 봐. 바다에 물이 몇 마리 아니 식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수고 위쪽에서 물을 깃도록 되어 있고 그 곁에 한 칸에는 흙으로 방을 만들어 취사 도구를 들인다. 요거를 딱 보니까 신안선이라든지 배를 재현할 거 단면으로 다 재현을 해놓죠. 보통 박물관에 가면은 그런 거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통이 제일 커야 되고 방실 중에 그거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런 거는 그 재현에 있어서 중요하고 물도 근데 멀리 가면 더 중요한 게 술이더라고 술 물보다. 대항해 시대의 모든 배에 관련되는 거는 선적품의 일본은 술이 거의 물보다 더 많이 그런 게 있고 취사도구 그 가운데 가설 주위에 가림막 배 밖으로 불룩 이를 탈의실로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구나. 선미의 한 칸은 별도로 충각을 만들어 지 높은 자가 거쳐
그러니까 그 이제 지휘를 해야 되고, 키잡이는 나침반, 그다음에 선실 위에 이제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올라오잖아요. 선실 위에 양옆으로 둥글게 판누, 누대 아래 선실 위 바람과 파도가 들고 나게, 배 전체 위아래 안팎으로 틈이 있는 곳은 모두 어유와 석회를 바른대요. 어유, 그 물고기 기름. 그리고 헝겊, 그물, 쇠꼬챙이처럼 뭉쳐 집어넣고 어여스게. 그러니까 틈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뭘로 막냐. 이런 것도 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배가 그 틈이 있죠. 나무로 이렇게 다 판으로 된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체가 잠겨 있어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높이 솟아도 파도가 삼키지 못하고, 배에는 가로로 된 나무가 없고, 돛을 세운 두 곳 굵은 나무, 배전, 연결, 말뚝, 돛대, 지탱, 돛대의 높이가 배 길이의 2배, 한가운데 작은 돛은 뱃머리, 그 길이는, 요까지는 이제 돛이라서 좀 따라오는데요. 70페이지 마지막 문단, 키, 노, 닷 등은 모두 우리 배와 제도가 같다. 다만 키의 꼬리에 구멍 2개를, 이런 거는 앞에 건 다르는데 여기 꼬리에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하면은 배 밑바닥을 거쳐 선수의 도르래에 연결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일어도 키가 동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앉고 이렇게 딱 잘 검어맬 수 있도록 장치를 써서, 노는 유목을 쓰거나 노목을 쓰기도 한다. 선미에 노를 설치한 것은 배를 제어하려고, 선수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 이외에 다른 노는 없다. 그렇게 하면 그 마지막에 닷의 가지에 철이죠, 철. 칠이에요. 철을 입혀. 철을 입히면 항상 다 여분으로 두고, 돛은 어저기와 등나무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재질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배의 작은 배를 삼판, 그 모양은 대략 본선과 같고, 무릇 닻을 내리고 나무하고 물을 길어올 때 언제나 이 삼판을 타고 간다. 그러니까 작은 배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근처에 움직이고, 이는 본선에 이게 너무 커가지고 해안에 근접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크기가. 그래서 제주 뱃산국 이덕이는 안남에 표류했다가 돌아왔기에 절강과 복건의 바다에서 중국 배의 제도를 익숙히 파악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이 본인이 이렇게 다 따라 써보는 거죠. 써보고. 또 표류해온 중국 배들을 제주 사람들이 많이 보았기에 그들에게 중국 배의 법식을 두루 물어. 그래서 본인이 배를 본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이 배를 그림으로 하나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있을 거잖아요. 파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있고 여기 쓸려나온 남은 잔해를 가지고 본인의 배를 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이게 엄청난 거죠, 저는. 요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말해주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일을 맡은 자들이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혹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주도는 이 정도 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있으면 좋겠다는데, 뭐 조선 그 중앙에까지는. 자, 요런 거는 또 어떻습니까? 이 배 만드는 이야기. 이게 이분이 목사 송정규는 호기심이 많다. 이 말로 이제 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호기심이 많은가. 그러니까 어떤 호기심이 많은가를 써야 되고, 어떻게 많은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가 뭐냐면은 그냥 저기 배가 하나 있네. 너무 예쁘다. 저 같으면은 막, 아유, 멋지다. 이게 아니고, 그 배를 만들어 볼 정도의 호기심이라는 건 어떤 호기심이냐. 이분이 세상이 궁금하다는 거는 어떤 걸까 도대체. 이렇게 되게 큰 주제를 갖게 되죠. 보나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나쌤이 이제 궁금하네요. 제가 보나쌤 생각이. 이 배, 저도 이거 중국 배 구조 보면서 좀 여기 좀 튄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글 전체에서. 근데 이분의 진짜 호기심은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에 뭐 서설에 보면은 그 이제 막 강원도 갔을 때 막 굉장히 거절했잖아요. 이거 폐단을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막 시름시름 앓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정이 있는데 어떤 직업적으로 관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모순이 굉장히 일상에서 이제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호기심과 이게 이 관료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선생님 말씀처럼 교화를 이렇게 목적으로 두고 있으니
이런 모순이 되게 충돌했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하셨을까? 근데 이 글 자체를 이렇게 옮기실 때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들은 글인데 이게 송정 선생님, 목사님이 이게 들으신 자기가 직접 기술한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생생함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들은 얘기인가, 본인 직접 들은 얘기인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이거를 기록으로 진짜 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약간 직업적인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그 송정교 선생님과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지신 그런 부분이 충돌했을 때 뭐 이런 것들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 너무 참 그 흥미진진인데 이 글을 언제 쓰셨을까? 그 중국배 혹은 이 지금 그 가가지고 해변에 가서 어부나 아니면 잔에 있는 어떤 그 목사관의 그뭐 자료실 같은 데 불러가지고 이 지금 이게 뭘 바른 것 같냐? 이게 또 어떻게 짠 것 같냐? 계속 묻고 있으면 그 어부도 바빠 죽겠는데 불러가지고 막 이러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럼 그래 일 언제 끝나? 그럼 저녁 6시에 만나자 이래가지고 둘이서 일 끝나와서 또 그래서 그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짠 걸까? 저렇게 한 걸까? 지금 이 둘이서 막 얘하고 그럼 제가 이걸 잘 모르는데요 우리 옆집에 걔를 좀 불러올게 기다리세요 그러면 또 그럼 9시에 또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이 그 저는 요거 이제 제 언어로 더 나오는 건 아닌데요. 어떤 호기심,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 배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분에게. 본인이 타지도 못할 배를. 그리고 특히 배를 많이 쓰신 거는 정말로 바다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 같고, 이분의 네네. 말씀, 여기에서 교화가 어쩌면 되게 실용하고도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물론 이 어떤 배의 목적이, 이게 일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배의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이 제주의 사람들의 어떤 실용하고도 관계 있지 않을까? 그런 교화라는 네, 단어는 네, 일단 미신타파랑 쓰였어요. 그 네, 문장 안에 있어요. 그럼 네, 일단은 네, 배를 만들어까지 못 가. 음, 일단 거기서 하나 해석을 끝내고 네, 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화는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거 하나 유교의 용어예요. 네, 이걸 하나 끝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현 쌤의 말은 이 배 누가 타라고 이거를 쓰는 거냐. 그렇죠? 네, 네,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거다 부분은 네. 되게 해석의 포인트인데 예를 들면 이 배는 제주 어부는 못 타. 제주 어부가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에서 네. 생각했을 때 그럼 왜 어떤 이 기술을 어떤 활용의 도구로 쓰시고자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네. 이 많은 지식이 무엇에 의미가 있단 말인가 여기까지 그 기현쌤이 가신 거고 근데 실제로 배를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이게 한 어부가 하거나 한 마을이 하는 이 배 조선에도 없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뭘 하려고 하는 거냐에서 네. 저는 송정규의 꿈이죠. 목사 송정규의 꿈. 자기의 꿈이 자기의 꿈. 되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썼지만 자기가 타고 싶은데 자기가 탈 수 없는 그리고 조선이 만들 리도 없는 아니 이거 물론 송정규가 쓴 글은 아니지만 그거 있어요. 16페이지에 송정규가 꿈꿨던 해양 시대는 뭐 네. 어쩌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송정규가 해양 시대를 꿈꿨었는지 어,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네네. 부분에서 해양 시대를 여기 꿈꿨는지 여기. 저는 몰랐었는데 또 그리고 되게 그런 꿈이 흥미로운 게 있으셨구나. 네. 흥미로운 게 이 큰 배에 뭐가 실릴 건지는 안 썼어요. 이게 진짜로 이런 걸 분석하면 아주 좋죠. 이 배가 꿈인 거지. 배에 뭐를 싣는다, 뭐 유학책을 실어서 육으로 보낸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쌀을 실어서 뭐 교류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다만 꿈꾼 사람의 큰 배잖아요. 근데 그게 어유를 만들고, 이게 진짜 송정규가 이 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많이 할 때
너무 좋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문자로 가는 이래서 되게 좋죠. 진지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송정규의 배, 송정규의 꿈? 이 사람이 이제 제주 목사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목사로 있으면서 그래도 그 짧은 기간 좀 있는 동안 표류한 사람들이 제주로 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었던 게 저는 그 이제 일본하고 뭐 안남이나 이렇게 표류한 사람들이 갔을 때 그 거기 그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표류인들을 대했던 어떤 모습들 류쿠에 있는 왕이라고 했나? 되게 네네. 정말 후하게 대해 주잖아요. 네네. 그 마지막 또 근데 편지 보내고. 막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고 거기가 이제 뭐 이렇게 날씨가 계속 그 연중 따뜻해 가지고 뭐 자연 환경이 되게 좋고 살기가 약간 좀 편한 좋은 곳으로 좀 그려지고 있는데 송정규가 당시 송정규 그 조선 이제 뭐 임진왜란이 오고 막 이런 이후이긴 하지만 조선의 그 지식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되게 뭐 오랑캐 그러니까 뭐 얘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특히 그 류쿠 이쪽은 더 일본보다도 더 못한 미개한 이런 사람들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표류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오는 거기에 표류한 사람들을 되게 따뜻하고 되게 잘 대해 줬던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제주에 목사로 있을 때 제주에 오는 표류인들을 어떻게 네네. 대해야 될지도 생각하지 어,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 근데 이제 제주는 "제주로 표류하면 다 죽는다. 뭐 사람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도는 곳이어 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뭐 '어떤 생각했을까?' 이런 것도 네 생각이 좀 네네. 들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좀 이렇게 기현 쌤이 이제 이런 글을 쓰셔 가지고 저도 생각하게 된 건데 그 어쨌든 관료이고 그 유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그러니까 유쿠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화를 시켜야 되는 마음으로 제주에 갔을 건데 되게 헷갈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럭키 이랬는데 가서 너무 좋은데 할 일도 또 교화 임무가 또 너무 많고 그런 것도 그 인간적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좋고요. 미숙쌤은 어떠십니까? 목사 송정규. 저는 이분이 되게 실용주의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약간 계속 읽으면서 그 다산 정약용하고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뭐 이렇게 이분이 하는 하나하나가 그 이상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 배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 것을 보면서 그 뒤에 해양의 시대를 꿈꾸었다라는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그 패를 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 않았을까? 이런 상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좋네. 만약에 너무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성리학으로 재편되면서 딱 세계관이 좁아지지 않았다면, 그런 걸 좀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화하는 부분은 그냥 어쨌든 유교학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약용이 왜 그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를 잠깐 접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냥 부인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분은 그 천주교에 대한 교리는 수용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숙쌤 얘기하고 이제 다 종합하면은 해변의 관찰자라는 게 이런 사람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겠네요. 12분이니까 2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아, 네. 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어, 갑자기 나가봐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오케이. 폰으로 어, 입장할 수 있거든요. 네, 지하철 타고 네네네. 해야 되는데 어, 죄송하지만 제가 읽어야 되는 게 있다면 지금 읽고 가면 어떨까? 너무, 죄송해요. 그렇구나. 네네. 갑작스럽게 그러면, 네네. 요청이 쉬는 시간 와서 이후에 첫 번째 글이, 의도치 않은 여행이 만들어낸 문화 전달?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아닙니다. 않은 여행이 만들어낸 문화 전달.
표류는 자발적인 여행이 아니다. 폭풍이나 조류에 휩쓸려 낯선 땅에 도착하게 된 표류자들은 생존을 위한 길을 찾아야만 했다. 도착한 땅에 정착하여 새로이 삶을 꾸린 이들도 있었고, 긴 여정을 감수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다. 표류자는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해외 문견록에는 우리 땅에 도착한 표류자나 낯선 땅을 거쳐 돌아온 사람들이 전달하는 이국적인 이야기로 가득하다. 지리, 행정체계, 계절, 복식, 풍습, 곡식의 종류, 노래와 춤 등 국사에 필요한 정보부터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온갖 정보가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표류자들이 전달하는 이야기는 타국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보였다. 그리고 이들이 남긴 기록은 현대에까지 살아남아 과거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된다. 박물관에서 조선시대에 제작된 상상으로 만들어진 지도를 본 적이 있다. 그중 하나인 천화도는 눈이 하나인 사람이 사는 일목국, 작은 사람들이 사는 소인국이 그려져 있었다. 옛사람들의 상상력에 감탄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표류자들이 전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상상력의 재료로 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국의 경험과 그 속에 섞인 허풍과 왜곡된 기억,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덧붙여진 상상력이 결합하여 상상의 세계관이 지도로까지 그려진 것은 아닐까. 표류자들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국 문화 전달자이자 새로운 상상의 창발자가 되었다. 뭐, 요까지 주신 걸로 제가 든 생각이, 뭐, 수요 글쓰기에서 바깥에 유토피아 두고, 이렇게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정치 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바깥의 철학이라고 해서 푸코가 비판한다. 한국 싫어, 저기. 뭐, 인문세 싫어, 저기. 뭐, 우리 집 싫어, 저기. 그래가지고는 여기를 못 산다. 이렇게 카프카의 그런 얘기와 함께 이제 수요 글쓰기 체육관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한편 바깥을 절대화하지 않으면은 바깥이 있다는 거는 요거는 요대로 되게 중요한 철학적 테마라고 생각해요. 카프카 작품도 저 멀리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장면 계속 카프카란 작가가 쓰면서 그 안에 주인공이 저 빛의 세계로 안 나가. 바깥에 빛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고. 그런데 나는 여기를 안 나가. 이런 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바깥이 있기는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설정을 그렇게 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만약에 바깥이 없으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지금 내가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냥 설정을 그렇게 해. 바깥이 있기는 하다고. 근데 내가 거기가 있다는 걸 알고 여기를 바꾸는 전략을 택한다가 카프카의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읽어보는데요. 지금 유나 쌤이 써주신 글을 제가 이제 어제 읽고 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눈이 하나인 사람들의 세계가 있어.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삶하고 세상에 다 내가 알아. 뭐 나폴리 이렇고 그린란드는 이래. 하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동영상 뭐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뭐 세상 곳곳이 다 나오는 것 같잖아요. 다 아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 정보 과잉의 시대에. 이거보다 저기 어딘가에는 야 믿기지 않지. 근데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사는 거랑 근데 다 안다. 눈이 하나인 사람 없다니까. 이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바다를 생각한다는 게 뭐 너무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육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보다 바다 딱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생님 중간에 가셔도 되는데 이 글 갖고 준비한 거고 바다를 생각한다는 거에 어떤 뭐 인문학적 의미 이런 거 얘기 조금 더 하고 그러면 쉽시다. 어떠세요? 바다 넘어 뭐가 있으리 이런 거. 그러니까 바다를 생각한 거 아니고 표류자들이 했던 역할이나 의의가 뭐였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했던 건데 바다 너머의 세계는 확실하게 육지 산 너머보다는 조금 더 환상의 세계가 좀 개입되는 것 같기는 한 것 네, 같아. 네. 저는 그걸 살려가지고 이 글이 쓰여지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 그게 선임 쓰신 게 이거예요. 이거 표류자가 표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주나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 너머에 대한 이야기를 필요로 이거는 너무 좋은 글감이에요. 요거를 지금 좀 더 쓸 수 있으면은 이 글이 되게 좋을 거다. 고친다면 이거를 그 개념으로 만들어 보고 하여튼 그 코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떠세요? 바깥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도 너무 좋죠. 산 너머는 보다 바다가 좀 더 이상한 게 많을 것 같다 이런 거.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바다를 생각한다는 거. 온갖 거 다 있다, 뭐 이런 거. 바다 괴물이나 이런 전설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어, 바다는 되게 미신이, 어쨌든 배에는 되게 미신이 많이 작용하는, 보통보다도. 네네네. 예, 그 세계를 보면니까, 확실히 게다가 근데 심해어들 보면, 그러니까 물고기 잡히는 거 보면 생긴 것도 이상한 것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 아직도 우리가 심해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네네네. 공포증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네. 정말, 그리고 저는 약간 상상을 하는데, 바다를 통해서 다른 우주 세계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런 생각도 네네. 상상으로 하게 되는 그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다를 아, 통해 가지고 그 바다의 물이 중첩돼 있는 거죠. 다른 공간에 어떤 물이 있는 공간과. 네. 아, 약간 그, 그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상상해요. 어, 그 바다를 상상한 이건 에세이 주제로 너무 좋죠. 그럼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수 있냐면은 헬렌 체르스키가 바다를 우주랑 빗대지 마라. 우주는 여기서 달까지 텅 비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런데 바다는 어디도 빈대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포함하고 물론 우주의 비율을 그 우주선이 10이잖아요. 10. 거기 바다 비유 쓰죠. 바다 비유. 항해 그러니까 우주선이잖아요. 선. 그 배 비유를 쓰잖아요. 우주마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바다 비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주는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바다 비유가 적당하죠. 뭐 광활하니까 진짜 우주단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바다에는 무엇도 가능하고 그 괴물도 있어. 이런 것을 상상을 하는 것 우리 돌아가면서 얘기해 되게 좋은 주제예요. 진희쌤 어떠세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어딘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는 하루하루? 안 해봐서 몰라요. 이러시면 해봐라. 말 하려고 했는데. 그래? 통하네 이제. 너무 잘 통하네. 뭐 바다하고 우주하고는 좀 다른 게 있긴 한 것 같네요. 우주는 상상을 했을 때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지. 뭔가 근데 텅 빈 것 같은 비어 있을 거라는 상상이 되는데 바다는 비어 있을 거라는 상상은 안 되고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바다하고 우주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음 뭐 바깥에 뭐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음. 재밌지 않을까? 괴물을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뭐 지루하고 뭐 이렇게 맨날 똑같고 이런데 괴물을 만날 수도 있다고? 아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는 약간 그런 거? 저는 여행을 어디를 떠날 때 뭐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어디 여행을 떠날 때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천재지변이 생겨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기에 좀 발이 묶이는 어떤 어, 사건이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과적 생각을 사건이네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거랑 같은 좀 맥락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그, 나니아 연대기, 요런 그 판타지류가 전체 설정이 구조가 어떠냐면은, 진쌤이 이제 이야기의 구조를 진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구조 어떠냐면은, 근데 나니아 연대기는 그 전쟁. 1차 세계대전인가? 일단 이 일상의 어떤 순간에 다락문을 열면 딴 세계로 가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센이 이사 가다가 골목에서 딴 세계로 가잖아요. 그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즐거이, 기꺼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류가 원래 하던 거다? 근데 그 다른 세계의 절대 버전이 이제 죽음이죠, 저승. 요게 이제 이렇고 또 다른 절대 버전이 바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바다 이미지 안 쓰고 인류사에서 보면 동굴에서 저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르주 바타이어라는 그 학자는 여기가 다른 세계다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세계를 상상한다는 거는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어렵고 이런데 그 생각을 계속 하려고 인류는 했는데 이게 언제 줄어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소설사의 역사적 기원은 1830년, 34년인가? 거기에 출연한 그 고리오 영감 요런 작품으로 이제 사람들은 미지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있다고 생각한다로 이 상상력을 안으로 이렇게 쑥 집어넣는 그런 근대가 있죠. 그래서 신비한 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걸 이해하는 게 절대 과제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도. 심리, 마음, 내 감정. 그런데 요 이전에 송종교의 시대도 그렇고 이해해야 될 건 다 바깥에 있어요. 미지가 밖으로 열리냐 안으로 열리냐 이런 차이도 있고 근데 밖으로 열렸을 때 어떨까 이런 효과도 지금 진심 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동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다른 게 있고 괴물 많잖아요.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그 현실에서는 이상한 애들은 혼나는데 옷을 왜 이렇게 입어? 말을 왜 저렇게 해? 이건 또 왜 없어? 이렇게 혼나는데 동화를 많이 읽으면 이상한 거에 좀 익숙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바다는 그 모든 이상한 것들에 이렇게 그 거대함. 그 다음에 이 바다가 육지보다 더 좋은 건 이게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그 이상한 것들이 또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그런 점에서 바깥을 생각한다는 거에 여러 주제가 해양 인류학을 공부하는 우리한테 되게 우리는 해양 인류학은 다양성, 고정되어 있지 않음, 나도 꿀렁거림, 또 다른 세계를 늘 꿈꾸는 자들의 공부법이야. 그렇다고 내가 여기를 이거 좋네요. 여기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내가 기현쌤의 글 같으면 해변을 떠나지는 못해. 그리고 안 해, 이런 거. 돌아오기를 꿈꾸지. 이렇게 하고. 표해록의 앞부분에 이 최부는 미신이랑 엄청 싸워요. 지금 상중이고, 이 최부가 상중이에요. 상중에 바다 나가면 안 돼. 이게 제주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람 불 때 나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최부는 이제 뭐, 명령도 있고 뭐 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들이 말리면 저기서, 아니, 원래 관리는 그렇게 그 표를 안 해. 그 다음에 시킨 거 나가야지 이래가지고, 이 미지와 기지 사이에서 최부가 엄청 고생하는 앞장면이 있어서, 바다에 나간다는 긴장감을 이 앞부분을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바깥이 있다는 것에 큰 기쁨, 그 다음에 본래적으로 이런 생각하기를 좋아했는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손윤아 선생님의 제목이 의도치 않다. 글로 고치면 요거는 더 살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의도치 않다는 것 자체가 이제 표류죠, 표류. 의도치 않기 때문에 발견한 문화가 알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문화겠네요. 여기서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